다음으로 이제 산업 정책 이외에 기타 무역 정책에 관한 논쟁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무역이 필요한가? 어떤 경제의 실업 상태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업은 무역 정책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고 거시경제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자유무역은 자원이 어디에 배분되어야 할 것인가, 자원이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가를 결정할 뿐 실업률을 높이거나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수출제 섹터를, 우리 경제의 섹터를 수출제, 수입제 이렇게 두 섹터로 보면, 여기가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가 있는 섹터고 컴패러티브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는 이 두 섹터로 구분을 했을 때, 보호무역을 한다는 것은 자원을 이쪽으로 비교열의에 있는, 다시 말해서 비효율적인 섹터죠. 여기는 우리가 비교우위가 있는 데니까 세계 시장에서 보면 효율적인 섹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호무역이라는 것은 자원을 이쪽에서 수출지에서 빼가지고 수입제 쪽으로 이동한다는 이런 뜻이 되니까 이것이 이쪽에서는 고용을 창출해 내겠지만 이쪽에서는 어때요? 고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호무역을 할 것이냐 자유무역을 할 것이냐. 자유무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자원을 빼오는 것이니까 비효율적인 데서 효율적으로 것으로 자원을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보호무역이냐 자유무역이냐 하는 것은 자원을 이쪽으로 배분할 것이냐 이쪽으로 배분할 것이냐, 효율적인 부분으로 배분할 것이냐 비효율적으로 부분으로 배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지, 그것이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수입을 규제하면 국내 수입 대체제 산업에서 생산과 고용이 확대되지만 수입 대체제 생산 증가는 수출제 생산을 억제하므로 보호무역은 경제 전체의 고용 확대에 기여하지 못한다. 오히려 자유무역을 실시하면 장기적으로 자원이 수출제 부문으로 이동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이득을 얻게 된다. 다음은 저임금 후진국과 경쟁은 부당하므로 보호무역이 필요한가? 이건 선진국 입장이죠. 선진국은 자국이 경제 생산성이 더 높은 섹터가 있는데 그 섹터를 보니까 수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생산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봤더니 왜 그런가 봤더니 후진국들이 생산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낮아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갖고 수출해 오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산업을 보호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선진국들은 후진국과 경쟁해서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후진국에 비해 선진국들이 후진국에 비해 생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는 이 산업은 노동 생산성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노동 생산성이 2배 높은 것은 사실이나 임금이 3배가 높으면 가격 경쟁력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 2배 높으나 임금 수준이 3배가 높아, 더 높아. 그러면 후진국에 비해서 가격 경쟁을 갖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임금 수준과는 관계없이 비교 우위에 따른 무역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 이것이 우리가 비교 우위론의 핵심이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들입니다. 1980년대 후반 임금 수준의 상승으로 한국은
저임금 국가인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에게 노동 집약제인 신발, 섬유 등 수출 경쟁력을 상실하였다. 이 경우 한국은 이들 산업에 대해 보호무역을 실시해야 되는가? 이걸 잘 생각해 보시죠. 1980년대 후반에 한국의 임금이 아주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까지 이 수출 경쟁력을 갖고 수출을 했던 신발 산업이라든지 섬유 산업에서 수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많은 신발 공장들이 망하고 의류 공장들이 망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업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그걸 보호를 해가지고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이 신발이나 섬유들이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고용을 확보할 것인가, 보호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보호를 한다고 해서 이게 보호가 되겠지만 그것은 육성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수출 경쟁력을 상실한 거죠. 이 산업을. 그냥 유지는 할 수 있겠죠. 유지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성장 발전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호무역으로 경쟁력이 약한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육성하기보다는 자동차, 전자 등 보다 자본집약적인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2010년에 우리가 이 신발 섬유 산업에서 수출 경쟁력을 상실했지만 당시 지금은 어때요? 자본집약적인 자동차 산업, 전자 산업 이쪽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당시에 신발이나 섬유 산업을 보호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계적 경쟁력을 갖지 못하면서도 이 신발 섬유 산업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 자동차 전자 산업의 성장 발전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서 보호무역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무역 적자폭이 너무 큰데 그 무역 적자폭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이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수입을 제한하게 되면 자국의 무역 수지는 개선될 수 있지만 상대국의 무역 수지가 악화되기 때문에 이것도 보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겠다. 상대국이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보복 조치를 취하면 두 나라 다 손해를 본다. 오늘날 자국의 국내 생산과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수입을 규제하는 정책을 신중상주의. 옛날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15세기, 18세기에 있었던 중상주의가 보호무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호무역이 다시 등장을 했다. 그래서 신중상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유무역은 무역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의 후생을 증대시킴에도 불구하고 어느 국가든지 자국의 생산과 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이 중상주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런 보호무역에 대한 유혹, 이것을 갖다 중상주의에 대한 유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과서 박스를 보면 중상주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15세기 말 18세기 중엽 약 300년간 유럽에서 전개된 경제정책이다. 굉장히 오랫동안 전개된 경제정책이죠. 여기는 핵심은 무역수지 흑자에 중점을 두고,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무역 이론에 의하면 이거 불균형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왜냐하면 한 나라가 이득을 보고 한 나라가 이득을 본다는 것은 다른 나라가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것이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상업을 중시했고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식민지 확보를 목적으로 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담 스미스 국부론을 보면 이게 지금 18세기 중엽에 나온 거죠. 국부론을 보면 한 국가의 웰스 부는 비금속의 양에 의해 측정되는 게 아니라 재화 생산에 이용될 수 있는 자원,
인적 자원이든 자본이든 천연 자원이든 어떤 생산 요소 양에 의해서 그 국가 부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귀금속을 많이 모은다는 것이 그 국가 부를 확대시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그 아담 스미스 주장이고 이게 타당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무역 정책과 소득 분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정책이라는 것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이죠. 그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했을 때 그것이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치고 그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들을 자꾸 제안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유무역의 소득 분배 효과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장기적으로는 풍부 요소 보수를 증가시키고 효소 요소 보수를 감소시킨다. 이게 이제 스톨퍼 사메슨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수입 대체제 산업, 비교 열의 산업이죠. 노동자, 자본가가 모두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수입 대체제 산업은 단기적으로 위축되니까 여기 노동자들은 해고될 것이고 자본가들은 판매량이 줄어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원이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즉각적으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마다 필요한 생산 요소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수입 대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호무역을 수입 대체 산업을 보호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첫째는 자유무역만이 아니라 기술이 변화됐다거나 소비자의 기호가 변화됐다거나 또는 자원이 고갈이 됐다거나 새로운 자원이 개발됐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경제의 이런 변화들이 모두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자유무역이 영향을 미치니까 이걸 규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유무역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을 보상하는 이득으로 자유무역의 이득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보상하는 정책이 보호무역 정책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두 개를 다 합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호무역을 통해서 이걸 플러스로 만들려고 할 게 아니라 이쪽의 이득을 보상을 해주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보호무역으로 특정 집단이 이득을 보더라도 이 이득은 국가 전체의 손실보다는 작다. 그러니까 이쪽을 보호해서 이 집단이 이득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이득은 국가 전체가 보는 손실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손실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박스에 보면 보호무역에 대해서 어떤 산업의 보호에 대해서 일반인들하고 경제학자들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간단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호무역 정책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90% 이상이 반대하고 있으나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자유무역의 찬성이 50 내지 60%가 되고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에 대한 찬성이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는 대부분 자유무역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비해서 일반인들은 좋다는 사람들이 반반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 이유가 뭘까?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일반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익 그리고 눈에 보이는 손실, 비용으로 판단하는 데 비해서 경제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 효과까지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 모형이나 또는 과거의 어떤 실증, 경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학자들은. 둘째, 자유무역으로 손해를 보는 생산자들은 결집력이 강력하여 사회적 분위기가 보호무역에 우호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자, 무슨 이야기인 거는 자유무역을 했더니 손해를 보는 농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비교 예리 산업에 종사하는 제조업 종사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망해요, 힘들어요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거예요. 결집력이 강력해요. 하지만 이 자유무역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경쟁력이 있는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유무역을 하면 이익이에요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게 부각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보호무역에 우호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이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경제학자들하고 견해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겠다. 일반인들이 이쪽에 동조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무역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호, 그 다음에 기술의 변화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이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국내 환경 변화로 인한 기업의 부침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외국과의 경쟁을 이겨내지 못해 자국 기업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무역을 타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과의 경쟁과 외국 기업과의 경쟁을 구분할 이유는 없다. 자, 무슨 이야기인 거는 국내 기업과 경쟁을 해서 어떤 기업이나 산업이 위축될 수도 있고 또는 외국 기업과 경쟁을 통해서 국내 기업이나 산업이 위축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오케이, 이 경우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경쟁에서 도태되고 나면 이렇게 이 경쟁이든 국내 기업과 경쟁이든 외국 기업과 경쟁이든 도태되는 것은 도태되는 것이고 그 자원이 효율적인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옮겨가게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구분해서 탓할 이유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익 집단과 무역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대체 산업 생산자들은 이익 집단을 구성해서 보호무역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비교 열의에 있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수입 대체 산업의 생산이 줄어들게 될 테니까 여기에 있는 생산자들은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호무역을 주장하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생산자 집단이 소비자 집단에 비해서 이익 집단 구성이 강력한 이유는 무엇일까? 생산자들은 보호무역으로 인해 얻는 이득이 매우 크고 또 정보가 많고 또 수가 적어서 이익 집단의 구성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소비자들은 보호무역을 하더라도 개인별로 있게 되는 손실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크지만 개인별로는 손실 자체가 미미하고 또 소비자들은 그 수가 굉장히 많아서 자유무역을 해달라는 그런 이익 집단의 구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거죠.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들의 강력한 로비로 인해 보호무역이 국가 전체의 손해를 입힘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이 채택이 된다 하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보호무역이 이루어질까? 그것은 생산자 집단들이 이익 집단을 구성해서 정부에게 로비를 하고 정부에 로비를 하다 보니까 그 로비가 관료나 정치가들에게 먹혀 들어가면서 보호무역이 정책으로 위반되는 경우들이 많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미국 설탕 산업은 비교 열의 산업입니다. 미국의 설탕은.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계속 보호를 받고 있어요. 미국 설탕 산업이. 왜 그러는가 봤더니 미국 소비자들의 1인당 연간 손실은 8달러 정도에 불과해요. 이 설탕 산업을 보호했을 때 미국 소비자들이 1년에 입는 손실이 8달러. 8달러면 얼마입니까? 8,000원, 만 원 정도 될까요? 연간 10,000원 정도 손실이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설탕 산업을 보호하든 보호하지 않든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면에 설탕 생산자들은 수가 많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보호를 통해서 이게 지금 연간 8달러니까 연간 약 한 20억 달러, 2조 되거든요. 근데 이 설탕 생산자들은 평균적으로 이 보호를 통해서 수만 달러 이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익 집단을 구성하고 정치 관료들에게 강력한 로비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설탕 산업이 보호를 받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증 분석 연구들에 의하면 강력한 이익 집단이 있는 산업에서 보호 정도가 더 높다는 것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산업협회, 그다음에 뭘까요? 섬유산업협회, 이런 어떤 협회들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 산업의 관세율 보호 정도가 높더라 하는 것이 실증 분석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앞에서 자유무역은 그 경제에 이득을 준다, 보호무역은 손실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보호무역이 이루어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이유는 어떤 산업에 강력한 이익 집단이 있을 때 그 산업이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